안녕하십니까. 우바함나 유튜브 채널입니다. 저는 우바박사 구현상입니다. 이번 저희는 공공이라는 한자 우리말의 낱말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공의 알짬 뜻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짬 뜻이 뭐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알짬이라는 낱말의 뜻을 좀 먼저 간략히 소개하고 공의 알짬 뜻이 무엇인지를 왜 찾는지 이걸 좀 간단히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짬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이 알짬이라는 말은 알짜배기란 말에 좀 나와 있습니다. 껍데기나 쭉정이 이런 것들을 또 군더더기를 다 떨어져 나간 그런 이제 알맹이, 이 알맹이 가운데서도 그 단단한 그 속을 이루고 있는 골갱이, 이것을 알짬이라고 합니다. 알기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파먹을 수 있는 것들을 속을 전부 파먹은 뒤에 그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것, 요것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 이걸 알기다, 알겨 먹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여러 개 그 구성원 가운데서 핵심이 되는 것, 그것을 이제 알이라고 하고 한자로 뭐 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알짬이라는 것은 먹거리 가운데는 만두 속, 먹거리의 속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껍데기 말고 피 말고 그 속이 되는 것, 이것이 알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정이에 대해서는 이것이 알짜라는 것이 되겠고요. 쭉정이의 반대말로 알짜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또 제가 쓰는 말로 알림이라는 것에서 알림이라는 것이 어떤 형식을 갖춘 것, 미디어라고 매체라고 할 수 있는데 보고 형식, 그 형식 안에 들어있는 것, 그것을 알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알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재산과 관련해서는 좀 아주 알맹이가 되는 재산을 우리는 알천이라고 그럽니다. 천이라는 것은 천냥, 일종의 그 이제 돈 계산, 돈 이제 종류인데요. 그래서 알천이라고 하면은 알짜배기 재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이라는 말은 상당히 흥미롭고 우리말로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잘 살려 쓸 만한 그런 말입니다. 뭐 제가 지금 보여드리기 어렵죠. 여기 이제 알통이라는 것이 나오죠. 이것도 이제 알이라고 쓰고 또 달걀 할 때 그 달걀 알도 있습니다. 이 알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얼기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얼다, 얼거진 것, 얼굴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눈, 코, 입, 귀가 한데 이렇게 한데 아울러서 이렇게 하나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 이것은 이제 얼의 굴이다, 얼거진 것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하나로 얼거져 그 자체로 몸을 이루고 있는 것, 그것이 알입니다. 자, 새알이라는 것은 그 이제 깨어나서 나중에 자라면은 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알 하면 새가 그 안에 작은 형태로 들어가 있는 알갱이, 이것이 새알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것 가능성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씨앗이 작은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여러 개가 얽어져 있지만은 그 안에 그것이 퍼지거나 자라거나 그러면은 본래 형태대로 되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또 씨알이라고도 우리가 흔히 쓰는 것은 그 씨가 자라서 나중에 이제 큰 어른이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씨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알이라는 것은 모든 그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을 작은 형태로 이렇게 그 안에 품고 있는 것,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살려 쓸 만한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 짬이라는 말은 아마 더 낯설 텐데요. 짜다라는 말로 여러분이 이해하실 텐데, 요즘 짬이 안 나, 이렇게 많이 쓰시죠. 겨를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과 저것이 막 이렇게 한데 맞물려 가지고 이제 얼기설기 이렇게 그 어떤 큰 짜임새를 이루고 있는데,
그 짜임의 과정 가운데 서로 그 맞물리는 지점, 그것이 짬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을 흔히 이해짬이라고 합니다. 이어 붙어지는 곳에 엮이는 부분, 이것이 이제 짬인데요. 그래서 시간에 이제 쓰이면은 어떤 결을이라든지 틈이라든지 이런 것을 뜻하기도 하고, 또 어떤 매듭 같은 데서는 서로 이렇게 한데 뭉쳐가지고 이제 잡아맬 수 있는, 이어주는 그런 어떤 연결고리, 이런 의미로 이해짬이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짬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짜다라는 동사의 명사 형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작아진 것, 길게 늘어선 줄을 가지고 엮어 나가는 과정, 이것이 짜는 것이죠. 물론 실로도 짤 수 있고 나무로도 짤 수 있고 다양한 종류로 짤 수가 있습니다. 짠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형태를 만들어낸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것들을 한데 싸잡아서 그것들을 붙잡아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거, 그럼 이음매도 있을 테고 그 사이사이에 뭔가 떨어져 있는 그 틈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이 이제 짬입니다. 그러니까 짬이라는 것은 벌어진 틈도 뜻하게 되고 그것을 벌어지지 않도록 한데 묶어 매는 것도 뜻하는군요. 짬이 두 가지 뜻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보기를 들어서 책장을 짠다고 한다면은 책장을 이루고 있는 서랍이라든지 상판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을 한데 묶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책상이라는 하나의 몸, 이것을 이루도록 단단히 고정시켜 놓는, 만드는 일, 이것이 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자니까 알짬이라고 보면은 뭔가 좀 우리 살붙이기는 하지 않고 골격이라고 하는 뼈대만을 아주 탄탄하게, 핵심이 되는 뼈대만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형태를, 골격을 이뤄내는 것, 뼈대 짜기, 뼈대 맞추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이라는 낱말의 뜻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개의 그 뜻들 가운데 알자가 되는 것들만, 알짬이 되는 것들만을 이제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형태화 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의 알짬 뜻들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알짬의 뜻은, 공의 알짬 뜻은 공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아름이라고 하는 그것을 베푼다, 나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 것을, 나만의 것을, 아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 나눠주는 것, 이것이 공이다. 그러면 이 공이라는 뜻의 가장 중요한 뜻은 결국 나눈다는 뜻이 될 텐데요. 나누는 방식 가운데 핵심이 바로 평분입니다. 평평하게 나눈다, 뭐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는데 우리말로는 그것을 고루 나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골짝, 이거 설명을 드렸죠, 그죠? 산 골짜기 묘가 있고 모아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것들이 한데 모이는 그 꼭대기, 이것을 묘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산이라는 말과 좀 다른 것이네요. 여러 개의 길들이 한데 모아지는 그 꼭대기, 그것을 묘라고 한다면은 반대로 낮아서 이렇게 이제 묘와 묘 사이에 홈이 패이듯이 패어나간 것, 그래서 물이 흐를 수 있는 곳, 그것이 이제 골입니다. 그래서 고랑과 이랑을 빗대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고루라는 말은 그 골짜기마다 모두 빠짐없이 이제 두루 나눠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고루라는 말은 저마다에게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골짜기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면 어떤 것을 나누어 줄 때 그 사람마다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신분이나 자격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똑같이 나눠주는 거,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선택 복지냐 또는 이제 전면적인 복지냐,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전면적으로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눠주는 거, 이것이 바로 고루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루 나누기. 자, 몫을 이제 사람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나눠 받아야 마땅한 사람마다에게 그가 받아 마땅한 만큼씩 나눠줄 수도 있고요. 이거 올바른 방식으로 나눠주는 것이 있을 테고요. 근데 평분은 이런 올바른 방식이 아니고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평분은 고루 나눠주는 것, 똑같이 나눠주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낱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정, 불편, 공평이다. 우리말로 바꿔놓으면 아주 쉽습니다. 공정이라는 건 뭐냐면 이 정이라는 것은 바를 정자인데요. 바르다라는 것입니다. 바르다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바다와 같다 이런 뜻입니다. 바르다라는 것은 마치 바다처럼 이렇게 들쭉날쭉하지 않고 일정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면 산 줄기는 들쭉날쭉한데 반해서 바다는 이렇게 쭉 평평하게 늘 하나의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것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바르다라는 것은 다른 것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이렇게 들쭉날쭉한 점이 없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눌 때 그 나눔의 잼자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게로 잴 수도 있고 또는 크기로 잴 수도 있고 뭐 양으로 잴 수도 있고 되로 잴 수도 있고 돈으로 잴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잼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올바른 것, 똑같은 잼자로 나누어 재는 것,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공정입니다. 공정이라는 것은 나누어 줄 때, 나누어 줄 때 그 나누어 주는 자가 이제 한결 같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되로 나누어주고 어떤 사람은 말로 나누어주고 이렇게 잼자 자체가 다르면은 불공정한 거죠. 정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 보시면 한결 같은 잼자로 나누어주는 것이다. 우리말로 바꿔보니까 아주 쉽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정이라는 게 뭐냐? 무엇을 나누어 줄 때 똑같은 잼자로 나누어 주는 거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공정이란 말이 뭐 이해 안 될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또 파고 들어가면 아주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은 나라마다 또 그 잼자가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사람마다 똑같은 잼자로 자도 뭐 그냥 슬쩍 담아주면 적게 담기고 꾹꾹 눌러 담으면 많이 담기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공정이라는 것도 또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똑같은 한결같은 잼자로 재어서 나눠준다. 이건 공정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불편입니다. 불편이라는 건 뭐냐면 나누는 행위나 나누어주는 그 잼자가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 이쁜 사람 떡 하나 더 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이 나누어주는 같아야 된다는 거죠. 몫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잼자가 같아야 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나누어진 그 몫도 같아질 때 이것이 바로 불편입니다. 불편이란 말은 또 한자로 우리 뭔가 좀 익숙치 않은 것도 불편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는데 그때 그 편자는 다른 편자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불편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분, 고루 나눈다라는 건 뭐냐면 잼자가 똑같은 잼자로 해줘야 되고 나누어주는 행위와 그것이 이렇게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공평해야 된다. 이때 말하는 이 평이라는 것은 빠지지 않아야 된다. 빠지는 바가 없어야 된다. 배제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렇게 선별적 복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보편적이고 또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는 복지 이럴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평한 분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누는 것이 결국은 빠짐이 없어야 한다. 고루의 의미가 세 가지로 크게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군요. 고루 나눔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 그럼 우리가 공의 낱말을 뜻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의 낱말 뜻에는 이렇게 이제 고루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두루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 알짬이라고 하는 이런 뜻 저런 뜻들이 한데 이렇게 얽혀가지고 하나의 얼굴을 이루듯이 공이라는 이 낱말은 고루와 두루 또 나눈다는 기본 뜻 뿌리가 함께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다물려서 그 뜻에 어떤 얼굴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루는 또 무슨 뜻일까요? 두루라는 말은 허리 둘레란 말 또는 우리 둘레길이란 말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두루다 무엇을 감투를 쓰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그런 두루다라는 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빙 둘러가지 말고 애둘러 가지 말고 바로 가라 할 때 이제 둘르다 이런 의미인데요. 무엇인가를 겉을 싸고 돌아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의 둘레를 울타리를 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둘레의 뜻인데 주 나눠줘야 할 그 몫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빠짐없이 주는 거. 그러면은 공평이란 말과 똑같은 뜻이 되겠군요. 공평인데 그 공평의 아주 중요한 뜻이 뭐냐면 나눔의 대상을 확정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나누어 주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치킨을 사들고 집에 들어오면은 가족이 모두 한 자리에 둘러 앉아서 저마다 먹고 싶은 걸 이렇게 먹잖아요. 그렇게 먹는 방법도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이제 또 어떤 경우에는 좀 공평하게 나눈다고 해가지고 닭다리 2개니까 5식구가 어떻게 공평하게 먹습니까?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누구는 하나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 사람은 못 먹게 되는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럴 때 이제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를 상의할 때 그것이 바로 두루 나누어 준다면은 집에 없는 사람도 나누어 줘야겠죠. 남겨 두어야 되는 거. 이것도 그러니까 누구에게 나눠 줄 것인지 이것을 정할 때 우리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도 잘 쓰고 있는 대동이란 말로 이제 한번 풀어볼 수 있는데 얘기라는 말에 이런 게 나옵니다. 공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집안 사람만 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고 마을 사람 전체를 함께 나누는 것이다. 마을을 넓혀서 이제 나라 전체를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보면은 장이유서라든지 특히 호라비 또는 이제 이렇게 고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까지 포괄해서 그들은 무엇인가 기여한 바 이바지한 바가 없지만은 이바지한 바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그들이 받아야 할 몫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공이다. 그러니까 두루 나누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마땅히 받아야 할 자신의 몫은 없지만 그가 우리와 더불어 살기 때문에 우리라는 자격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우리라는 자격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어떤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두루 나누기이다. 이해가 되시죠? 고루 나누기는 어떤 마땅한 몫을 가져야 할 마땅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저마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고루 나누기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이바지하는 바가 없어서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이 없는 사람에게도 우리라는 울타리 속에 들어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로 사람답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 사람이 가져야 할 몫이 있다라는 그런 기준 하에서 모두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는 것을 두루 나누기라고 한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루 나누기이고 두루 나누기인데 이 둘의 관계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루 나누기와 두루 나누기는 이게 반대말인가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사가 마치 반대말처럼 쓰여왔는데 과연 그럴까요? 살펴보니까 고루 나누기와 두루 나누기는 맞짝 개념입니다. 맞짝이라는 것은 마중하는 그런 낱말이란 뜻입니다. 마중이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를 내가 나가서 그를 맞아들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공과 사는 서로가 서로를 맞이해 드리는 그런 의미의 맞짝 낱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아주 편합니다. 자, 그럼 이제 공이라는 것이 가능하려면은 사를 자기 안에 맞아들일 때 공이 가능하고 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름이라는 개념도 이렇게 이제 나눔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고루, 두루는 모두 나눔의 한 형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정전제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고루 나누기와 두루 나누기가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정전이라는 것은 밭을 이렇게 전자 모양으로 쭉 9개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9개 가운데 8개는 쭉 이렇게 네모나게 되고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주인이 없는 땅이 있는 건데 이 모두의 땅이 있습니다. 모두의 밭이죠, 이거는. 근데 이 모두의 밭은 주인이 임자가 없기 때문에 8개의 밭 임자들이 함께 일하고 그런 다음에 이걸 함께 가져와서 그 마을에 이렇게 두루 나누어 줘야 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다. 그 정전제가 바로 고루 나누기와 두루 나누기를 함께 실현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의 영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의 영역과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이 사의 영역에 기초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에 속한 영역을 함께 가꾸고 일구고 거기서 나온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공의 일을 함께 하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은 이 사, 아름, 저마다의 사람들이 함께 해 나가야 하는 어떤 공동의 일, 모두의 일을 해 나가는 방식을 가리키는 거였군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말은 그렇게 어려운 낱말이 전혀 아니었고 우리 집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사를 할 때라든지 청소를 할 때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그 일을 하잖아요. 서로 도와가면서 물론 이것이 깨지면 집안이 좀 시끄러워지는 면이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은 저마다의 어떤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들을 갑자기 하는 순간에는 이사한다든지 청소한다든지 밥을 먹는다든지 이럴 때는 같이 이것을 함께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공의 사건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이라는 낱말이 또 이제 좀 더 역사가 깊어지면서 이렇게 또 새로운 뜻들이 자꾸 이제 곁들여지게 됩니다. 조금 어려운 한자 낱말인데요. 이 한자 낱말 자체는 어렵지만 이것을 우리말로 바꿔놓으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편무당 뭐 이런 한자 낱말 참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왕도탕탕 처음 들어보시는 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무편이라는 말은 계속 나왔죠. 편이라는 건 치우치지 말라, 치우치지 않음, 치우침이 없음, 뭐 어떻게 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치우치는 것이 아님, 그러니까 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도 좋은데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치우침이라는 것이 부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치우치지 말라, 치우치지 않음, 치우침이 아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이라는 것은 무리 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치우치지 말고 무리 짓지 말라, 패를 이루지 마라, 패거리를 짓지 마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편무당이라는 것이 공의 핵심 뜻이라고 하면 공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은 뭘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이때 치우치는 것은 사리사욕과 같은 것입니다. 나의 내 몫을 챙기는 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중립적인 입장을 택하라. 객관성을 유지하라. 이런 뜻이고, 또 하나는 무리지지 말라. 네 편, 내 편, 야당, 여당 해가지고 지나치게 편을 가르지 말고, 무리짓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고루 두루 하라는 것이죠. 응? 모든 것들을 고루 두루 나누는 그런 공의 정신을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공이 요구하는 바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왕도탕탕이라는 말은 이제 왕도라는 말은 왕, 다스리는 자가 가야 할 길이라는 뜻입니다. 임금의 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의 길 또는 국회의원의 길 또는 뭐 어떤 공동체 모아리에서 그 모아리에 어떤 길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왕도가 되는 거죠. 공부에도 왕도가 있고 뭐 그런데요. 자, 이렇게 어떤 길을 갈 때 그 길을 가야 마땅한 어떠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왕도라고 합시다. 그럼 왕도라는 것은 이런 다스림의 길이 있는데 다스림의 길이 어떠해야 된다고요? 공해야 된다. 그럼 다스림의 그 길이 공해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것은 마치 물길과 같아야 된다. 물이 어떻게 흐르나요? 물은 한쪽으로 치우쳐 흐르지 않고 낮은 곳으로 또는 모든 곳에 한결같이 흐른다.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뭐 물도 꼭 그렇게 흐르진 않지만 이게 이제 빗대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다스리는 길을 가는 사람은 물길처럼 온 세상에 고루 그 물길이 이제 퍼져 나가듯이 또 햇볕으로도 많이 비유하고 원효 대사의 같은 경우는 허공으로도 많이 쓰는데요. 텅 빈 하늘같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물길처럼 모든 곳으로 퍼져 나가야 되고 생명수처럼 살려놔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공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무리 짓지 말라는 중요한 특징을 갖고 무리 짓지 않다 보니까 이쪽 저쪽에게 모두 고루 두루 나눠주다 보니까 물과 같이 이렇게 평평하게 흘러가는 성격을 갖고 있더라. 뭐 비슷하게 다 이제 반복이 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의 마지막 네 번째 알잠 뜻을 꼽자면은 이것이 아마 성리학에서 가장 중요했던 내용인데요. 뭐 성리학은 여러분이 이제 아시죠? 주자의 성리학이라고도 하고 조선의 성리학이란 이름으로도 부르고 동양 철학에서 이제 불교 철학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좀 쌍벽을 이루는 또 우리 이제 조선의 이제 그 학풍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성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는 도학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뭐 성학이라고도 부르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지만 성과 리를 중심으로 한 학문 체계, 이걸 성리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리학이라는 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덕치라는 이런 뜻으로 공이 이해됐다. 공이라는 게 뭐 하라는 거냐? 덕치를 하라는 겁니다. 덕치라는 게 무엇일까요? 치라는 말은 분명히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근데 다스린다는 건 또 무슨 뜻일까요? 다스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어딘가에 닿도록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 어딘가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잘 사는 대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동세계. 그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사는 그 세계에 다다르도록 해주는 것. 이걸 다시 얘기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잘 살도록 해주는 것이 다스림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더불어 다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치다. 다스림이다. 그러면 다스린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또 어떻게요? 더불어라는 관점에서. 또 어떻게요? 삶이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죽이는 것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법을 가지고 다스린다고 할 때는 성인이 다스리는 것과 달리 법에는 이제 형벌이라는 것이 있어서 죽이기도 하고 그러죠. 하지만 다스림의 본질은 죽이는 데 있지 않고 살리는 데 있다. 그것도 특정한 사람들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모두를 더불어 살리는 데 있다. 이렇게 이제 다스림의 본질을 이해하고 나면 치라는 말의 뜻을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덕이라는 건 또 무엇일까요? 덕이라는 말은 아주 오래된 낱말이고 뜻도 수없이 많이 있어서 그걸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지금 공과 관련된 부분만 제가 떼어가지고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덕이라는 것은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베풀 덕덕이라고 했지만은 베푼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베푼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푼다라는 것은 묶여 놓지 않고 메어 놓지 않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도록 해준다는 거죠. 묶인 개를 풀어주는 것처럼 해방시켜주는 것,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이 바로 베푼다는 뜻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배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쳐가지고 매어있던 것을 끊고 베어서 그것을 자유롭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으로 묶여있던 것을 남들에게 풀어주는 것, 이 베푼다는 뜻이군요. 아하, 덕치라는 것은 뭐 이제 왕이라고 한번 가정을 한다면 군주, 임금이 자신의 것을 백성에게 이렇게 베풀어 가지고 그들이 다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덕치이군요. 그럼 이제 군주라는 이 사람은 무엇을 베풀 수 있는 걸까요? 보통 우리 이제 성리학에서는 군주가 베풀 수 있는 것이 하늘, 땅, 뭐 물, 성은 모든 것을 다 군주가 베푼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덕치라는 것은 군주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백성들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덕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은 정치 원리가 됐다.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늘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 이렇게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반면에 사라는 것은 하늘의 뜻을 저버리는 것으로 이해가 되죠. 자, 그럼 이제 공사가 이제 완전히 반대 개념으로 이해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공사는 맞작 개념이었는데, 마중하는 개념이었는데, 성리학에 의해서 공이라는 것은 올바른 덕치의 기준이 됐고, 반면에 군주가 이익을 이제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그것은 이제 사에 치우치게 돼서 공을 저버리게 된다. 천리를 저버리고 인욕으로, 사람의 욕심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걸 부정적으로 봤고 그것을 악이라고도 봤습니다. 그래서 천리에 합당한 것을 공, 이에 합당치 않은 것을 사라고 봐가지고 공사를 이제 완전히 대립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근데 앞에서 제가 얘기 같은데 보니까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본적으로 사를 기초로 해서 공을 이루어 간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것은 거꾸로 된 개념이 됐습니다. 공을 중심으로 해서 사를 물리치는 방식이 됐기 때문에 아마 성리학은 원래 초기 유학의 기본 정신을 많이 이제 잃어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의 어떤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다 보니까 벼슬아치든 철철이 청백리 가난이라는 것을 오히려 이렇게 숭상하는 이런 잘못된 그 이제 정치관으로도 빠져들었습니다. 벼슬아치들은 자기네 사적인 이익을 무조건 멀리하고 언제나 공익을 앞세워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해가 됐던 것이죠. 사를 물리칠수록 더 좋은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이해가 됐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좀 그렇다고 보지는 않는데 오늘날은 또 많이 바뀌어서 공과 사는 또 새로운 이해의 지평이 생겨났습니다. 자, 사라는 것이 이렇게 흔히 말하는 아전인수라는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하는 것으로만 이해가 되다 보니까 정당한 몫이라는 개념으로 이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사를 부정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이라는 것은 공정, 다음에 또 공평의 핵심으로 이해가 됐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 전통으로 더 올라갈수록 이런 공정과 공평에는 그 고루와 부루가 함께 나란히 맞짝으로 맞물려 있어야만 됐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이란 개념을 이해할 때도 어떤 층위에서 이것을 바라볼 것이냐 이 문제가 하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여전히 아직 하나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이 공이 뭐야? 또 묻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공을 이제 우리말로는 뭐라고 바꿀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